하이. 자, 오늘은 프린트 35쪽입니다. 프린트 35쪽, 그 다음에 수능 완성은 225쪽입니다. 자, 경제 지문입니다. 문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지문 읽고, 문제 풀고 돌아옵시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자, 집중. 시작. 자, 다 푸셨죠? 정답부터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20번 정답은 3번, 21번 정답은 2번, 22번 정답은 5번, 23번 정답은 4번, 24번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은 뭐냐, 그거죠. 전개방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내용일치 문제, 22번은 구절의 의미 문제, 23번은 사례 적용 문제, 24번은 단어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글을 좀 어렵게 느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글 중요한 내용들 다시 짚으면서 살펴보고 문제 풀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단에서 무엇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렇죠. 인플레이션하고 또 반대말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요. 자, 이것들을 물가라는 개념하고 화폐의 구매력이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서로 반대죠. 인플레이션은 물가 여기 의미 나와 있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이 상승하는 것. 내가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여러분 추상적인 말들을 이해하기 어려우면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먹던 컵 떡볶이가 있어요. 컵 떡볶이가 옛날에는 한 컵에 1,000원이었는데 물가가 상승해. 그러면 이 떡볶이 가격이 500원이 되겠어요? 1,500원이 되겠어요? 그렇죠. 1,500원이 된다는 얘기죠. 컵 떡볶이라는 상품의 평균적인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그 말은 내가 1,000원을 가지고 예전에는 컵 떡볶이 하나를 살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물가가 상승하고 나서는 1,000원을 가지고 컵떡볶이 하나를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했다는 말의 의미죠. 자, 이렇게 개념들을 이해하고 가야지 뒤에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디플레이션은 그 반대지요. 컵떡볶이가 한 컵에 1,000원이었는데 1,500원이 된 거, 500원이 된 거. 그렇죠. 얘가 500원이 된 게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1,000원이라는 돈으로 예전에는 컵떡볶이를 하나 살 수 있었어? 2개 살 수 있었어? 그렇죠. 하나 살 수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는 몇 개 살 수 있어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렇죠. 2개를 살 수 있지요. 500원이 되고 나서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상승한 거죠. 화폐의 구매력이 상승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개념인데요. 그럴 때 뭐가 생긴다? 그렇죠. 경제적 비용이 생긴다. 그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다음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읽고 왔으니까 이해했겠지? 근데 100% 이해는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글이 한 70% 정도만 이해돼도 문제는 다 풀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경제적 비용들이 발생한다? 그렇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온 첫 번째 내용. 물가가 변화를 했어. 이렇게 위에 내 이야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금액이 고정된 자산의 실질 가치가 변화한다. 예를 들어 설명을 잘 해줬지요. 10년 후 100만 원을 받는 적금. 이게 바로 금액이 고정된 자산인 거지요. 그럼 얘는 원래 10년 후 얼마의 실질 가치를 갖고 있었어? 그렇지. 원래 100만 원의 실질 가치를 갖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물가가 10배, 즉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면은 이 100만 원이라는 자산의 실질 가치는 상승한 거야, 하락한 거야?
그렇죠. 하락한 거죠. 물가가 10배 상승하면은 내가 같은 물건을 100만 원을 주고 원래 그 물건 하나에 10만 원짜리였으면은 10만 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10배 상승하면. 그렇지. 100만 원짜리가 된 거죠. 그러면 원래 10만 원짜리 10개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걸 100만 원을 가지고 하나밖에 못 사게 되는 거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자, 그래서 100만 원의 가치가 10만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다. 내가 실제 받는 돈의 금액은 100만 원인데 그 돈의 가치가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정된 금액을 수령하는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방금처럼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돼? 그렇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기지 않게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계약 조건을 정해야겠죠. 자, 그럼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게 계약 조건을 정하냐? 즉, 이 물가 수준의 변화율이 뭘 반영한다? 인플레이션율을 반영해서 계약 조건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공식이 나오죠. 그렇지. 피셔 방정식이 나오죠. 자, 피셔 방정식의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합. 자, 이거 두 개를 더한 것이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얼마 정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라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된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기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디플레이션이 일어난다고 기대될 경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 놓은 게 명목 이자율이에요. 그래서 이 명목 이자율을 가지고 계약 조건을 정한다는 거죠. 자, 이때 명목 변수, 명목 이자율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화폐 단위로 나타낸 변수고요. 실질 변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실물의 수량 단위에 표현된 변수를 의미한다. 자, 만약에 물가 변화가 완전히 100% 예상이 되어 있다면은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요걸 올리거나 내려가지고 명목 이자율을 변화시켜가지고 실질 이자율을 고정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예상됐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물가가 변화해도 화폐 구매력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다. 그 물가 변화만큼 화폐 구매력도 변화시키는 계약을 만드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율 변화하고 명목 이자율 변화 사이의 1대1 관계. 이자율이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을 피셔 효과라고 한다. 설명이 나와 있었습니다. 요건 문제로도 나왔고요. 피셔 효과는요. 문제 이따가 니은까지 보고 나서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 완전히 예상된 경우에도 물가가 분명히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도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가 어떤 경우? 그렇지.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경우가 나왔고요. 두 번째가 그렇지. 먼델 토빈 효과가 나왔어요. 자, 먼저 여기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조세란 뭘 의미하느냐? 정부가 화폐를 증발해. 증발이 물이 증발한다 아니죠? 이거 앞뒤 맥락을 보면은 정부가 화폐를 더 발행한다. 증가시켜서 발행한다 라는 의미 있죠. 그래서 한자어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걸 앞뒤 맥락을 통해서 그 글자들의 의미를 파악하여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가 화폐를 증가시켜서 발행해갖고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 자, 생각해봐. 정부가 화폐를 많이 발행한다는 얘기는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화폐가 겁나 많아져, 시장에. 지금 시장에 100만 원의 화폐가 깔려 있었는데 정부가 이 2배만큼 200만 원의 화폐를 찍어내. 그러면 화폐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떨어지게 되겠지요. 그게 곧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에 요 이야기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해하면 좋고 이해 못하면 못한 대로 이제 읽어가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예금자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가지고 처음부터 계약을 체결했겠죠. 이 윗문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것이. 자, 그런데 이 예금자와 다르게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계약에 되어 있는 이자를 지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전에 인플레이션이 예상이 되어 있어도 그 명목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이 실질 가치 하락을 보상받는 것은 예금자의 방식이지요. 그런데 화폐 보유자는 이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게 돼. 이 사람,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손해만큼, 자, 여기 잘 봐. 문제에 나오니까 정부는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그만큼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그렇죠.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인해서 본 손해만큼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계속 봅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민간 부분은 손해를 봐, 이득을 봐? 그렇지, 손해를 봅니다. 정부 부문은 뭘 봐? 그렇지, 딱 그만큼 이득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손해가 이 이득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걸 부의 재분배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민간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는 이야기가 디귿 밑줄 쳐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인플레이션 조세다. 자, 요 문제 먼저 풀고 가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보기 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이렇게 디귿 나왔다고 해서 문제로 가지 마세요. 그러면 글 흐름이 끊겨서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글을 다 읽고 문제 풀고 와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 나올 때마다 문제로 가겠어요. 자, 몇 번? 그렇지, 23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실질 구매력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요. 정부가 화폐를 증발했어. 아까 글에 나와 있던 내용이랑 똑같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일어나, 디플레이션 일어나. 그렇지, 인플레이션 일어나. 물가 상승했어. 물가 상승했단 말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민간의 상품 구매력, 실질 구매력은 어떻게 돼? 그치, 떨어지게 됩니다. 원래 30개였는데 20개로 떨어지게 됐죠. 자, 그래서 이만큼의 실질 구매력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를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실질 구매력 감소분에 대한 식입니다. 이것이요. 얘는 영향을 이거 계산 못해. 이렇게 식딱 나오는 순간 이건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네? 신난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이씨, 머리 아파. 나 망했네? 이러지 마시고요. 자, 이것들이 각각 뭔 의미인지만 보면 돼요. 그건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민간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은 인플레이션율에다가 물가 수준 분의 화폐 보유액을 곱한 거지요. 자, 물가 수준 분의 화폐 보유액을 곱한 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까 위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300만 원을 이게 이제 이거죠. 화폐 보유액. 자, 이 화폐 보유액을 뭘로 나눴어? 그렇지. 물가 수준이 바로 요거죠.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이지요. 즉 가격 인 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얼마였어? 10만 원이었죠. 자, 즉 얘가 이제 10만 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만 원 중에 300이어서 아까 실질 구매력이 몇 개가 된 거야? 그렇지, 30개가 된 거죠. 여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곱해 놓은 거야? 그치, 인플레이션율을 곱해 놓은 겁니다. 인플레이션율을 곱해 놓은 거죠. 실질 구매력에다가 민간의 실질 구매력에다가 인플레이션율을 곱한 만큼이 민간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 들어가 보면은요, 뭐라고 했었냐? 정부가 그만큼 이득을 보게 된다 그랬지? 그만큼이 가리키는 게 뭐야? 그치, 여기 분홍색으로 이미 밑줄을 쳐놓은 거지?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 감소분만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 구매력 감소분 곧 요만큼 정부가 이득을 보게 된다. 이만큼 세금을 더 걷게 된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 찾으면은 정답은 몇 번이 된다. 그렇지. 400만 원이 돼.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실질 구매력 중 이 실질 구매력이 이 P분의 M이죠. 요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을 곱했지. 그것이 민간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이고 정부가 이득을 보는 금액도 딱 그만큼이다. 그래서 이걸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라는 게 정답 4번입니다. 자, 동글맹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려운 말이 있는 것 같지만 자, 틀렸어요. 정부의 인플레이션 유발로 인한 민간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만큼인 겁니다. 정답은요. 이게 이제 4번하고 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가 더 붙었어? 그렇지. 유발로 인한 민간의 실질 구매력 감소분 중 인플레이션의 비율에 해당하는 이게 빠져야 되는 거죠. 감소분의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 이래야지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5번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에 이미 인플레이션율만큼이 곱해져 있지요. 여기 인플레이션 곱해져 있잖아.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인플레이션율을 또 곱하라고 한 거지. 잘못된 설명이죠. 그래서 잘못된 말. 정답은 4번. 자, 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글로 다시 돌아가서 왼쪽 단 마지막 문단. 자,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까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랬어.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두 가지 경우. 그렇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 두 번째가 먼델 토빈 효과가 있다고 했지요. 그럼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 그렇지. 먼델 토빈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왔죠. 자, 어떤 경우 명목 이자율과 이자율의 변화폭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폭이 다를 경우, 그러니까 물가 변화는 분명히 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라고 완전히 예상을 했어. 그런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였는데 명목 이자율이 6이야. 그러면은 이 변화폭이 다르죠. 자, 실질 이자율이 이럴 때는 바뀔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디플레이션의 예를 들었네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되고 동일합니다. 변화 양상은요. 자,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한 만큼 명목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6만큼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했는데 명목 이자율은 마이너스 4만큼 하락한 거야. 예를 들어 생각하면은 자, 이런 경우 실질 이자율의 상승을 유발하여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명목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이자율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그렇죠. 피셔 방정식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명목 이자율은 이거랑 이거를 더한 거니까 얘가 하락한 만큼 얘가 충분히 하락하지 않았어. 얘가 마이너스 6, 얘가 마이너스 4야. 그럼 얘는 얼마큼 되겠어요? 그렇지. 플러스 2만큼이 되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고 온 내용이요. 자,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돼. 그러면은 투자 위축과 생산 감소가 나타난다. 그래서 물가 변화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실질 변수, 이게 실질 이자율이죠. 이게 먼델 토빈 효과라고 부른다. 이게 니은이었지요. 그러면은 우리 문제 가봅시다. 자, 기업과 니은을 비교한 건 정답인 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억이 발생하면은 피셔 물가 변화가 명목 이자율의 변화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아까 그거 피셔 방정식 명목 이자율은 기대랑 실질, 기대 인플레이션율하고 실질 이자율. 자, 그러면은 피셔 방정식은 얘가 완전히 일치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야. 그럼 기대가 5야. 그럼 실질은 얼마야? 그렇지. 0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6이야. 그럼 기대 얘도 6이야. 그러면 얘는 0이지. 그래서 이 명목 이자율이 변화하는 걸로 그 물가 변화, 모든 인플레이션율이 다 적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니은이 발생해.
자, 니은이 발생하면은 우리 방금 본 건 물가 변화가 명목이자율과 아까 이거는 뭐 마이너스 4인데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변화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모두를 변화시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뭔가 실질 이걸 바꿔놓고 봤구나. 여기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생각한 거 이거지? 자, 그래서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모두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동글맹이 2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예상 여부에 따라가 아니지요. 기업과 니은을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붙었던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이 나왔지요. 아까 피셔 효과 이야기하는 부분 어딨냐? 자, 이렇게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된 경우 이거 피셔 방정식 이야기할 때 나온 말이고 그 다음에 물가 변화가 이렇게 이거 맨델 토빈 효과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도 또 나왔고요. 자, 그래서 2번은 그 얘기 예상 여부에 따라 라는 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둘 다 물가 변화가 완전히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식이나 모형들인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 나머지는 생략. 자, 이어서 오겠습니다. 자, 방금 본 문제에서 확인한 것처럼 앞에까지에는 전부 다 예상된 인플레이션, 예상 안 된 인플레이션. 그렇지, 예상된 인플레이션.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렇죠, 예상 안 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지요. 자, 그렇게 예상치 못한 물가 변화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20번 잠깐 넘어가자. 그래서 20번 정답 몇 번인 거야? 그렇지, 3번인 겁니다. 여기서 특적 현상이 가리키는 말은 뭐예요? 즉 물가 변화죠.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이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설명하고요. 이걸 예상 여부에 따라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초점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동글맹이 2번 보고 가겠습니다. 긍정적 영향 나와 안 나오지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설명이 나오지만은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 동글맹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모형을 통해 예상하고 이건 완전히 맞는 말이라 보기에는 약간 애매모 예상이 약간 애매모한데 이건 세모야. 그런데 모형의 정합성을 검증 잘못된 설명이지 완전히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 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 자, 이어서 글 돌아가가지고 다음 부분 봅시다. 예상되지 않은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 예상되지 않은 초점이죠. 예상치 못한 손해나 이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이득들을 보게 되냐? 이 첫 번째 이득,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가 채무자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디플레이션의 경우는 채무자의 부가 채권자로 넘어가게 된다. 자, 여기서 이전이란 단어 나왔어요. 이전은 뭐겠어요? 부의 이전, 앞뒤 맥락으로 생각해봐. 그렇지. 부가 넘어간다라는 이야기죠. 이동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21번 가보면은, 아니, 몇 번이었지? 24번 가보면은 정답이 몇 번이었어? 5번이었죠. 남에게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아니죠. 이거는 뭐겠어, 이 단어. 그렇지. 이자입니다. 이자. 이전은 옮겨간다라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의미죠.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4번 문제 단어 설명은요. 모든 단어는 외우라 했어요. 자, 특히 두 번째 경우인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데 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디플레이션을 하는 게 뭐였어요? 화폐의 가치가. 그렇지. 상승하는 거였죠. 원래는
10만 원, 아까 우리가 떡볶이 이야기 했었죠. 원래 1,000원이 갖고 1,000원으로 하나밖에 못 먹었는데, 디플레이션 일어나면은 화폐 가치가 상승해서 2그릇을 먹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었어요. 자, 그런데 화폐 가치가 상승하면은 물건을 살 때는 좋지만 내가 돈을 빌렸어. 그러면은 그 빌려드는 돈의 실제 가치가 늘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명목부채의 실질 상환 부담이 증가된다는 말이 그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말이 너무 어려워 경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데 앞에 있는 단어 설명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중력 잃으면 끝장입니다. 자, 그래서 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관계 항상 잘 파악하라 그랬어. 공공 민간 재정 상태, 내가 빚진 돈에 대한 갚아야 될 부담이 늘어나면은 재정 상태는 좋아 안 좋아? 그렇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돈을 써 안 써? 안 쓴다. 그다음에 기업들이 투자해 안 해? 안 한다. 그다음에 생산 고용 감소한다. 이게 한 단어로 그렇지 불황이다라는 거죠. 자, 이게 부채 디플레이션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채 디플레이션이 생기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 그렇지.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런 일. 그래서 또다시 디플레이션에 빠져들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또 가장 큰 아까 이 위의 문단에서는 예상치 않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의 문제점, 특히 그 중에서도 디플레이션이 일어날 때 생길 수 있는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부채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에서는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 기능 저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해 쉽지요? 기업이 가격을 보고 가격이 막 올라가.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이걸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생산량을 늘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올라간 가격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고 수요가 많아져서가 아니고 그냥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이 상승된 걸 수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승된 가격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산량을 늘린 거 팔 수 있겠어? 못 팔겠어? 못 팔게 되겠죠. 그래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게 된다. 자, 글 살펴봤고요. 21번 봅시다. 정답은 2번이지요. 자, 명목 이자율이 일정하게 고정이 됐어요. 아까 피저 방정식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일정이 고정이 됐으면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실질 인플레이션을 이제 더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아.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얘가 플러스란 얘기죠. 명목 이자율이 예를 들어서 5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 같다.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지. 이제 한 번 더 봐야 되지.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쉬울까? 이렇게 생각하자. 숫자 놓지 말고. 명목 이자율이 고정이야.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 발생할 것 같아. 그럼 얘가 플러스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5라는 숫자로 실질 이자율은 얘가 올라갔는데 얘랑 더해가지고 고정돼야 되니까 얘는 올라가 내려가. 그렇지, 얘는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쉽겠네. 그래서 정답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동글맹이 5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이거는 뒤에 두 문단에 대한 이야기지요. 뒤에 두 문단 중에서 첫 번째 거 마지막 거. 그렇지, 마지막에 나온 이야기죠. 자, 근거 찾아보고 갑시다. 여기지. 자, 효율적 자원비분 저해한다. 그래서 뭐였지 정확하게? 상품 가격 상승. 상이 초과 수요 발생으로 오인했다. 그래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게 문제다를 정리해 놓은 게 5번이죠.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나머지 설명 생략하고 가겠습니다.
22번 풀었고 23번 풀었고 24번 풀었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